반세기 전 웨이드가 사용되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과학자들도 그 죗값을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이들은 하나둘씩 세상으로 복귀했고 그들은 아직 인류의 미래를 포기하기엔 그 신념이 너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차오빈과 비윈펑을 포함한 그들은 다시 그 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태양계에서 가장 외딴 곳 수성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수백 년 전 마누엘 레이디아즈가 항성급 수소폭탄 실험을 했던 장소였고 그때 여파로 생겨난 지하갱은 그들의 비밀 연구소를 지켜줄 위장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선 헤일로 시티에서 합수된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데 약 35년이 걸렸고 그렇게 그들은 청신의 머리카락을 2cm 옮긴 그 시점으로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 나갔습니다. 이후 오랜 연구 끝에 결국 모든 기술 개발은 끝났고 실제 엔진 테스트를 위한 대규모 실험 단계만이 남게 됐습니다. 과거 웨이드가 부딪혔던 문제처럼 그들도 정부의 협력이란 큰 난관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연방정부는 그들의 공률 엔진의 시험을 허가해줬고 이건 그들과 정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결국 그들은 태양계로부터 150천문단이 떨어진 지점에서 이 실험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세대의 공률 추진 엔진을 탑재한 광속우주선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광속우주선이 최초로 약 10분간의 광속 시험 비행을 마쳤고 그 우주선이 돌아왔을 때는 시간 지연으로 인해 지구에서는 3년이란 세월이 더 흘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만들어진 두 대가 몇 년 전 오르트 구름 밖으로 시험 비행을 떠났고 그 두 대 역시 시간 지연 효과로 인해 태양계가 사라진 후에야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신과 AA가 탑승하고 있는 헤일로5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인류 최초의 광속우주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헤일로5의 정체는 극비사항으로 유지되어 왔고 연방정부는 헤일로5가 목성 궤도를 벗어난 걸 확인한 후에야 공식적으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헤일로5의 정체를 아는 극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광속우주선을 두고 사륙전이 벌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그것이 파괴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러지에게 전해들은 청신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A는 달랐습니다. 러지 박사님, 그렇다면 어째서 청신 박사님과 저만 태우신 거예요? 최소한 남자 2명도 같이 태웠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보안 유지와 헤일로5의 보호를 위해 그 이상의 인원이 이 사실을 알게 할 순 없었기 때문에 AA의 바람처럼 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청신은 오랜 침묵을 깨고 러지에게 말했습니다. 러지 박사님, 지금 저희가 데리러 돌아갈게요. 얘야, 경솔한 짓은 하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말했잖니. 난 아무것도 놓친 게 없다고. 아니요, 박사님께로 돌아가겠어요. 아직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 청신이 헤일로5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러지 박사님에게로 돌아가. 헤일로5가 대답했습니다. 청신 박사님의 지시가 거부됐습니다. 현재 헤일로5의 최종 명령권자는 러지 박사님 한 분이십니다. 차오빈과 러지는 청신이 이렇게 행동할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러지가 헤일로5를 향해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일로5, 공간공률 추진 엔진 시동 준비.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선 현재 항로를 유지하지. 너희가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그곳으로 항로를 변경하거라. 헤일로5에는 반경 5만 광년 내에 있는 모든 항로의 좌표 정보가 있단다. 헤일로5가 답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30초 후 공간공률 엔진 시동 예정. 청신과 AA는 30초 후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녀들이 지금까지 탔던 우주선들은 가속전 고중력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헤일로5를 둘러보아도 그런 장비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속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은 아마 피해 가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공간공률 추진은 이런 부작용이 없었고
실내 탑승자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어떤 관성욕도 받지 않았습니다. 곡률 추진의 시동 카운트가 0으로 갈수록 이상하게도 헤일로우는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핵융합 엔진이 완전히 꺼졌고 어떠한 소음도 발생시키지 않고 광속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신의 앞으로 날아가던 수많은 탈출 우주선들이 순식간에 추월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헤일로우의 믿을 수 없는 속도를 보던 수많은 우주선들 중 한 대에는 2명의 글로벌 기어 총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저 정도의 가속도에는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 맞아. 일반적인 우주선이라면 이미 탑승자는 피떡이 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젠장. 연방에서 극비로 곡률 추진 엔진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군. 그렇게 말한 그 둘은 그나마 신사적으로 헤일로우를 배웅해준 편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또 다른 우주선의 히스테릭한 누군가는 헤일로우가 곡률 추진 우주선인 걸 눈치채고 충돌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헤일로우의 곡률 추진이 시작된 이상 그 무엇도 그들을 방해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광속을 향해 빠르게 가속하는 헤일로우에서 뒤를 돌아보던 AA가 갑자기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맙소사. 저것 보세요 선생님. 명왕성이 2개가 됐어요. 청신은 그 말을 듣고 빠르게 뒤를 돌아봤고 그녀의 말처럼 명왕성이 정말 2개가 돼 있었습니다. 점점 통신이 미약해지고 있는 로지가 말해줬습니다. 그건 곡률 추진 항적을 통과하는 빛과 정상 공로로 진행한 빛 모두를 너희가 보고 있기 때문이란다. 우린 곡률 추진을 연구하면서 그 항적이 광속을 느리게 만든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 그리고 엔진의 공간 추진 토크가 강할수록 광속은 더 많이 느려지게 되고 이론적으로 광속을 0으로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 얘들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광속 추진을 할 때 공간 추진 토크의 출력만 적절히 조절한다면 그 흔적에서 광속은 초속 16.7km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윈템밍이 알려준 곡률 추진과 블랙존은 하나였던 거지. 수성의 연구자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연방정부도 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지만 태양계 전체를 감싸는 블랙존, 즉 곡률 추진 항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000대의 우주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발견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10수년 전이었고 태양계를 블랙존으로 만들기 위해 남은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청신은 씁쓸해하는 표정으로 그 말을 듣고 있다. 이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결국 헤일로시티 사건으로부터 수성에서 연구 재개하기까지 낭비해버렸던 게 인류의 가장 큰 패짝이었던 거군요. 청신은 자신이 방금 뱉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로지의 온화했던 눈빛은 과거 검자비 시절 화라산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청신을 쳐다봤고 그 눈빛이 이렇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이제 알겠니? 청신은 그 눈빛을 보고서야 자신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웨이드를 막지 않았다면 잠깐 동안 연방정부와 헤일로시티는 대치했겠지만 얼마 안가 블랙존과 광속 엔진이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와 헤일로 그룹은 같은 목표를 향해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기술이 완성된 후에 도피주의자들은 광속 우주선으로 태양계를 떠나면 될 것이고 나머지 인류는 블랙존 안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웨이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게나. 하지만 또다시 그녀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인류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사실 청신은 명왕성을 떠나기 전까지 마음 한켠이 후련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세월을 후회로 지냈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안도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청신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웨이드가 그 누구보다 중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주의 모든 고통이 자신을 옥죄어오고 있었고 이제 청신은 숨조차 쉬기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마음 한켠으로는 광속 엔진이 고장나버리기를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로지가 끊어질 듯 미약한 통신으로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찾아보도록 하거라. 그들은 5년 전까지도 중력파로 지구와 연락을 했었단다. 그럼 이제 나도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인 것 같구나. 아이들아, 잘 가려무나. 드디어 루어지와의 통신이 끊어졌고 저 멀리에서는 2차원의 바다가 명왕성마저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헤일로우가 말했습니다. 180초 후 광속에 진입합니다. 목적지를 알려주세요. AA가 넋이 나가 있는 청신에게 말했습니다. 우주엔 그들 말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도 있잖아요. 드디어 청신은 절망 속에 빠진 자신을 구원해줄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윈텐밍. 우리 선생님 별로 가요. 우리 별? 그래, 거기로 가야겠어. AA가 헤일로우에게 명령했습니다. 목적지는 항성 DX3906. 네, 알겠습니다. 50초 후 광속에 진입합니다. 청신의 목을 조르던 고통도 윈텐밍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고 나서 조금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그를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헤일로우는 광속 도약을 시작했고 점들로 보였던 수많은 별빛은 점점 길게 느려진 광선으로 변해갔습니다. 윈텐밍에게 별을 선물 받은 지 수백 년이 지났고 이제 그녀는 그 선물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 윈텐밍을 만나기 위해 빛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신은 로지아의 통신이 끊어진 후로 몇 시간째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헤일로우는 항성 DX3906을 향해 광속 비행 중이었고 고요한 선실내에서는 AA가 절망한 청신을 위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태양계와 인류가 선생님 때문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물구나무를 서서 지구를 들어올렸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애초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선생님이 웨이드를 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들이 함대를 상대로 전쟁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기껏 해봐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반물질 소총으로 함선 수십 혹은 수백 척을 박살낸 후 전멸하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협박이 통해서 헤일로우 시티가 좀 더 일찍 블랙존과 광속 비행의 비밀을 풀었다고 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인류는 벙커 3개가 광립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블랙존을 만들어 자신들을 가두거나 광속 우주선으로 외딴 항성계에 건너가 척박한 삶을 자초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AA의 말들도 정신에겐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오직 287광년 떨어진 그곳에서 하루빨리 윈텐밍을 만나 그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광속으로 이동하는 헤일로의 창밖으로 빠르게 줄지어 사라지는 별빛들을 보며 청신은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잠든 건지 아니면 정신을 잃은 건지 모를 청신은 도착까지 남은 50시간을 그 상태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청신이 눈을 떴을 땐 헤일로우의 핵융합 엔진이 역추진을 하며 그 속도를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건 우주선이 곧 항성 DX3906에 도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신은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양계의 2차원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까? 작은 종이 쪽지로 시작한 그 파멸의 무기가 언제 종료될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어느 시점 자동 종료될 수 있는지 아니면 무한하게 3차원 공간을 추락시킬지.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무의미했습니다.
곧 그녀들의 시야엔 항성 DX3966이 들어왔고, 이는 태양과 비슷한 크기였지만 태양보다는 훨씬 붉은 계열의 항성이었습니다. 항성계엔 두 개의 고체 행성이 있었고, 그녀들은 그것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회색별과 푸른별. 두 행성 모두 화성과 비슷한 크기였고, 회색별은 대기층이 없었으며 푸른별은 대기층과 바다가 모두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AA는 이 순간이 새삼 뿌듯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AA는 400년 전 항성 DX3966의 지구형 행성의 존재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던 천체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그녀는 지금 두 눈으로 검증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선은 회색 행성을 지나쳐 푸른 행성의 대기권으로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헤일로우가 그녀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지표면에 착륙 유도 신호가 수신되었습니다. 신호의 유형은 위기의 시대 초기 형태와 동일합니다. 유도 신호를 따라 착륙하시겠습니까? 청신이 답했습니다. 그래, 유도 신호에 따라 착륙해줘. 선생님, 윈텐밍 씨일까요? 청신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저 신호가 그의 것이길 이 우주에서 가장 바라는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헤일로우가 착륙유도 신호를 따라 빠르게 대기권을 뚫었고 마침내 푸른별의 땅 위로 살포시 착륙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푸른별이 지구와 비슷하다고 좋아했지만 도착한 그곳은 사실 지구와 꽤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바다라고 생각했던 푸른색들은 사실 지표면이었고 정작 바다는 푸른색이 아닌 아이보리색에 가까웠습니다. 푸른별의 지표면의 면적은 행성 표면의 5분의 1 정도였고 날씨는 지구보다 많이 추운 편으로 전체 대륙의 3분의 2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그렇게 푸른별의 모습을 헤일로우 안에서 구경하고 있는 동안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우주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헤일로우에서 약 10m까지 접근했고 그녀들을 향해 수신호로 헬멧을 벗고 내려도 된다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푸른별의 대기는 산소 농도가 약 2배인 것만 빼면 지구와 흡사했고 대기압은 지구의 반 정도였습니다. AA가 그의 얼굴을 보며 청신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가 맞나요? 청신은 풀이 죽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AA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저분 참 잘생겼네요. 그녀의 말에 청신도 내심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라그랑주점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윈텐밍도 밝은 기운을 뿜는 훈남이 되어 있었지만 우주선 밖에 있는 저 남자는 누가 보더라도 잘생겼다라고 생각할 만큼 미남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드디어 우주선의 입구를 열고 밖으로 나갔고 그 남자는 몸에 베인 듯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녀들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니 조심히 내려오세요. AA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비틀거리듯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그의 억양이 아마도 위협의 색이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청신도 그 미남자의 품에 기대고 싶었지만 겨우 그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태양계에서 오신 거 맞으시죠? 청신이 말했습니다. 네. 두 분 말고 더 오시는 분들은 없나요? 네,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계는 사라졌어요. 네,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잠깐의 침묵 후 다시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관이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우주에서 태양계뿐을 만나다니 너무 반갑네요. AA가 답했습니다. 네, 반가워요, 간 선생님. 전 AA라고 하고 이쪽은 청신 선생님이세요. 저희도 이곳에서 관 선생님을 만나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사실 전 두 분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태양계에서 중력파 신호를 수신했거든요. 그럼 관 선생님은 혹시 블루스페이스호 선원이신 건가요? 하하하, 만약 제 동료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면 다들 무슨 소린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블루스페이스호와 그래비티호 선원들은 4세기 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그 함선의 선원이 맞습니다. 그래비티오의 유일한 천체 물리학자였어요. 저는 약 4세기 동안 동면했다가 몇 년 전에 깨어난 거죠. 여전히 관이판의 품에 안기듯 기댄 AA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행성엔 누가 또 있나요? 저밖에 없어요. 저희 탐사대 팀원들은 저만 제외하고 또 다른 임무를 위해 얼마 전에 떠났거든요. 그럼 블루스페이스호와 그래비티호는 지금 어디 있나요? 박물관에 있죠? 박물관은 어디 있는 거예요? 1호 세계와 4호 세계에 있어요. 그럼 총 몇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총 4개의 세계가 있는데 그중 2개는 아직 개척 중에 있어요. 그럼 그 세계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이판이 AA의 속사포 같은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했지만 방금 질문에는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 인간을 만나건 아니면 외계의 지적 문명을 만나건 절대 그들의 행성이 어디 있는지 묻지 마세요. 그건 모든 우주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이에요. 그녀들은 이 말에 수긍하며 자신들의 안일했던 점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청신이 물었습니다. 관 박사님, 혹시 삼체함대와 윈텐밍에 대해서 아시는 건 없으신가요? 윈텐밍은 잘 모르겠고 삼체함대는 60년 전 황소자리에서 대규모 우주전쟁을 치렀다고 알고 있어요. 두 문명의 충돌로 일대의 항성계가 다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인지는 저희도 알지 못해요. 그녀는 그 말에 또다시 절망하게 됐습니다. 청신이 아직 삶의 끈을 놓지 않은 이유는 오로지 윈텐맹을 만나기 위해서였지만 삼체함대의 생존이 불확실해진 지금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관이판이 말을 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 여러분들을 막기 위해 이 행성에 혼자 남아있던 겁니다. 아마 청신 박사님께서는 기다리는 분이 있는 듯한 눈치군요. 하지만 전 두 분께서 우리 세계로 같이 떠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청신이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AA가 잽싸게 말했습니다. 네, 저희도 관 박사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청신 박사님? 그렇게 말하며 AA는 청신을 자기 쪽으로 당기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건 아마도 AA가 청신에게 보내는 암묵적인 협조 혹은 협박의 신호쯤으로 보였습니다. 굳이 AA가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청신이 이곳에서 텐밍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 청신이 이에 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관 박사님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는 이 행성에서 묵고 내일 떠나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그들은 내일의 여정을 위해 피곤한 몸을 일찍 누웠지만 잠든 지 얼마 안 돼 관이판의 왕복선에서 울린 경보로 인해 그들은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신과 AA는 아직 잘 몰랐지만 그들이 머물고 있는 DX-306 항성계는 은하계에서 가장 활발한 항로 두 곳과 인접해 있었고 그것이 뜻하는 것은 외계 문명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이판과 그의 탐사대는 이곳에 도착한 후 항성계 곳곳에 소형 감시 위성을 설치해놨었고 방금 경보음은 그 위성들 중 회색별에게서 수신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십 시간 전 5대의 비행체가 회색별에 도착했고 수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른 후 다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이판이 속한 탐사대의 주 업무가 바로 이런 외계 행성의 생명체 및 문명 탐사였기에 그는 곧바로 자신의 우주선 헌터호로 회색별의 탐사를 다녀오려 했습니다. 잠깐의 이별이었지만 이미 관 박사에게 푹 빠진 AA는 벌써부터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그 또한 AA의 밝은 기운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아마 탐사를 마치고 오면 그 둘은 더욱 애틋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관 박사가 헌터호를 타려는 순간 청신이 갑작스레 자신도 같이 가겠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청신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AA가 관 박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윈텐밍 씨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은 걸 거예요. 선생님을 부탁드릴게요, 관 박사님.
어쩔 수 없이 관이판도 청신의 동행을 허락했고, 그렇게 그 둘은 관이판의 헌터호를 타고 회색별로 떠났습니다. 아주 잠깐의 이별이었지만 떠나는 그들을 보며 AA는 또다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그리 깊지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냉혈함도, 심지어 그게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그녀들과 같은 모진 경험을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애착의 깊이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청신이 지금 타고 있는 헌터호는 헤일로우와 마찬가지로 핵융합과 공률 추신 두 가지를 사용하는 우주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헤일로우와 헌터호는 동일한 문명이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헌터호의 모든 디자인은 단 하나의 본질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실용성. 그리고 그것은 4세기 전 외우주로 나와 진정한 우주인이 된 블루스페이스호와 그래비티호의 시조들이 이들에게 남긴 문화였던 것입니다. 청신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실용화된 우주선의 내부를 보며 4세기 전 이들의 조상이 살았을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회색별로 가는 여정의 시간 동안 그에게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들은 주로 그들 세계의 얘기였습니다. 그는 현재 3호 세계가 나머지 자신들의 세계와 단절됐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전 3호 세계는 모종의 사건을 겪으며 그 위치가 우주에 공개됐었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을 블랙존에 가두며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렇게 3호 세계는 자유를 포기하고 생존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속 엔진을 개발한 것은 한 세기 전으로 지구 인류보다 무려 200년이나 늦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윈텐밍이 지구의 과학기술을 2세기 이상 앞당겨줬던 것이고, 청신이 그 모든 걸 망친 게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속 우주선이 개발되면서 공간과 시간의 스케일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년 전 우주의 최후를 관측하기 위한 5대의 우주선을 출항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주선들이 광속으로 수백 년간 항해하면 우주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수백 혹은 수천억 년의 세월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청신은 이런 얘기를 들으니 멸망 전 태양계를 누볐던 지구 문명이 이들에 비해 그저 아마존 밀림 속 원시 부족일 뿐이었다고 관이판에게 푸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이판이 진지한 얼굴로 청신에게 말했습니다. 청신 박사님, 그건 아니에요. 태양계 인류가 우주의 진실을 모른 채 멸망한 건 어찌 보면 축복일 거예요. 그의 말처럼 관이판과 외우주의 인류가 조금이나마 알게 된 우주의 진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체화 인류가 두려워했던 우주의 어두운 진실은 암흑의 숲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암흑의 숲 상태라는 건 마치 드넓은 전쟁터에서 취사병이나 운전병이 운없게 상대의 저격수에게 사살된 상황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저격수에게 치사병은 목표 대상조차 아니고 취사병 또한 전쟁터가 어떤 풍경인지 알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어둠의 숲은 그저 진정한 우주 문명 간 충돌의 여파로 튀인 자갈조차 막아낼 힘이 없는 우리나 삼체 같은 문명들이 우주의 진실이라고 믿었던 소꿉장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관이판과 우주 인류들은 우연한 기회에 그 신적인 우주 문명 간 충돌을 아주 잠깐 관측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청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박사님. 만약 능력에 제한이 없는 존재들끼리 대결한다면 그들의 공격 무기는 어떤 것들이 될 것 같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인류도 겪어본 거예요. 혹시 우주의 법칙인가요? 역시 청신 박사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우주의 법칙 자체가 무기인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특정 공간에서 강한 핵력을 조절해버리거나 플랑크 상수를 바꿔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신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지구가 차원 공격을 받은 건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우주에선 삼체처럼 물리적 공격으로 멸망당하는 건
무시나 경멸에 가까운 공격 방식이죠. 그런 점에서 태양계는 적어도 그들에게 무시당하지는 않았어요. 청신은 더 이상 태양계의 멸망을 떠올려도 가슴이 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영혼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청신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태양계의 2차원 안은 어디까지 될까요?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선 박사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우주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3차원 공간이 2차원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공격은 우주가 끝나는 날까지 이어질 거고요.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격한 자들도 공멸할 텐데. 청신 박사님은 참 순진하시군요. 혹시 기억나세요? 블루스페이스호가 수백 년 전 4차원 공간에서 무덤이란 존재와 했던 얘기를. 그때 무덤이 이렇게 말했었죠. 바다를 마르게 한 자들이 지금 육지로 올라갔다라고. 그 무덤이 했던 말 그대로예요. 우주의 법칙을 갖고 노는 이들은 아마 먼 미래 3차원 우주가 모두 2차원으로 추락한다면 자신들을 2차원 존재로 다시 재조립할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들은 3차원의 바다를 떠나 2차원 무트로 옮겨갈 겁니다. 설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런 대가를 치른다고요? 그래요. 아무리 큰 희생이라도 그게 생존이라는 가치보다는 낮으니깐요.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단해요. 우선 2차원 우주가 점점 늘어나면 언젠가 그 비중이 3차원 우주보다 커질 거고 결국 모든 3차원은 사라지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블랙존으로 대피한 문명도 점점 많아질 거고 그 중에는 서로 합쳐지는 블랙존도 생겨날 거예요. 그렇게 다수의 블랙존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하나의 블랙존으로 재탄생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새로운 문명들은 자신들이 사는 그 공간이 하나의 우주라고 여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구를 통해 그곳의 광속이 초속 16.7km라는 걸 밝혀낼 거고 그걸 우주의 절대 법칙으로 숭배하겠죠. 그 말씀은 설마? 네, 맞아요. 그건 마치 우리 우주의 광속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맹신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에요. 아, 물론 그렇다고 우리 우주가 하나의 블랙존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계의 사람들은 이미 이런 연구를 진행 중이었고 많은 부분에서 이론과 실험적 성과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우주 곳곳에서 우주의 법칙들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건 우리 우주의 나이만큼 또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우린 그 모든 붕괴들이 일어나기 전 우주를 전원시대라고 이름 붙였고 그 이론 모델들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전원시대의 우주는 4차원 세계였고 어쩌면 그때 광속은 지금보다 빨랐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우리가 예측하기로 시작의 우주, 즉 전원시대는 10차원에서 시작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 광속은 무한대로 추축하고 있어요. 그건 플랑크 시간 내에서 빛이 우주의 한쪽 끝부터 다른 쪽 끝까지 갈 수 있는 속도죠. 청신 박사님, 상상이 가세요? 무한한 광속의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맙소사. 아, 제가 너무 또 신나서 떠들었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가 관측한 일부의 현상을 통해 세웠던 가설일 뿐이에요. 그러니 너무 이 사실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저흰 이 우주에서 그저 관이판이 생략한 뒷말은 아마 수백 년 전 삼체와 지자에게 수없이 들었던 벌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청신은 또다시 깊은 자신만의 어둠으로 빠져들었고 관 박사가 그런 그녀를 위로해주는 동안 헌토우는 어느새 회색별의 상공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회색별에 방문했던 외계인들이 남기고 갔을지도 모르는 흔적들을 찾기 위해 우주선 창문을 통해 지표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신이 무언가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게 뭐죠? 관이판도 청신이 목격한 그것을 보고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건 죽음의 선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말한 죽음의 선은
회색 별 지표면에서 우주를 향해 길게 뻗어있는 마치 머리카락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이전에 방문했던 외계인의 우주선 5대가 남긴 곡률 추진의 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나 삼체가 만들어낸 저광석 항적과 이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간 추진 토크를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엔진에서만 발견되는 그 항적은 광속을 0으로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결국 죽음의 선이란 중력이 0인 블랙홀인 것입니다. 관이판도 이 항적을 그리 많이 본 것은 아니었기에 상당히 긴장한 채로 회색별의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관이판은 이 죽음의 선에 대해 청신에게 설명해줬고 그런 청신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죽음의 선을 만들어내는 광속우주선이 가장 발전된 형태인 건가요? 저희가 알기론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리 흔한 건 아니죠. 저 정도 엔진 기술을 보유한 개체라면 보통 복원자인 경우가 많아요. 복원자라고요? 네. 그들은 우주를 전원 시대로 되돌리려는 개체나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세력인 건 아니고 이런 목표를 가진 고등 문명체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우주를 과거 전원 시대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시계의 12시를 생각해 보세요. 12시가 넘으면 다시 00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적인 우주 존재들의 전쟁으로 우주의 차원이 계속 하나씩 줄어들면 언젠가는 우주가 0차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차원 추락을 유도한다면 마치 12시의 시계침처럼 모든 우주는 0차원에서 전원시대의 10차원으로 다시 리셋될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 그 질문에 어떤 대답도 드릴 수 없네요. 우리 같은 존재들은 아마 무한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절대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거예요. 단지 그들이 남긴 흔적을 토대로 그 존재들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우주의 발전된 존재들 중 복원자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명확해요. 자, 그럼 대충 조사도 마친 것 같으니 서둘러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 항성계에서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청신 박사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사실 죽음의 선은 우리 엔진들이 만들어내는 저광속 항적을 압축해놓은 풍선과도 같은 거예요. 저 상태에서는 좁은 범위에서 광속을 0으로 묶어두지만 적에 만약 어떤 식으로든 자극받게 된다면 그 순간 폭발적으로 그 범위가 확산돼요. 그렇게 됐을 때 넓어지는 범위만큼 다시 광속도 0에서 저광속으로 변하게 되죠. 저것들의 길이를 봤을 때 만약 확산이 된다면 아마 이 항성계 전체를 뒤덮는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 우린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요. 그렇게 그들은 헌터호를 타고 회색별을 떠나 푸른별로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청신은 관이판에게 들었던 말을 곱씹으면서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고 이런 마음을 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관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 복원자라는 존재에게서 우주의 희망을 얻게 됐어요. 청신 박사님께서 하시는 생각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이상주의는 이 우주를 대변하는 다수의 의견은 아니에요. 이 우주엔 파괴를 즐기는 자들도 있고 모든 것에 무관심한 이들도 있죠. 정말 다양한 절대자들이 존재하죠. 우리 문명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인류의 문명은 그런 소수의 이상주의자들에 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항상 발전해왔어요. 청신 박사님, 하지만 복원자들의 이상주의의 완성은 결국 우주의 종말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복원자들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선 앞으로도 수많은 우주를 파괴해야 했고 그 끝이 정말 10차원의 우주가 될지는 우리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다시 숙연해진 채 침묵으로 나머지 여정길을 채웠습니다. 이후 헌터호는 최대 속력으로 파란별로 날아갔고 그들은 이제 막 파란별의 궤도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AA가 헌터호를 호출하는 신호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출발 전 관이판은 절대로 통신을 보내지 말라고 AA에게 당부해뒀습니다. 이 활발한 항로에서 그들 말고 또 어떤 존재가 그 통신을 들을 수 있을지 몰랐기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관이파는 다급히 AA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빨리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청신 선생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곳에 윤태밍 씨가 와 있어요.